예, 안녕하세요. 지금 15분 접속을 하셨는데요.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오미크론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2월 달부터 의원들이 재택의료에 참가하게 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긴급하게 오미크론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하는 의미로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긴급 토론회를 갖게 됐습니다. 사진은 별로였어. 아니 사진이 예, 오늘은 두 분의 연자를 모시고 일단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 분은 중랑구 의사회장이신 오동호 선생님이신데요. 그동안에 중랑구 지역에서 코로나 방역에 어떤 의원 참여에 관심이 많으셨고요. 구하고도 굉장히 열심히 협의를 해나가는 중간에 이제 계신 분입니다. 아마 현장의 의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얘기를 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분은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장님이신 임승관 선생님, 감염내과 전문이시고요. 그동안에 코로나 방역의 경기도의 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오셨죠. 지금 이제 안성 지역사회 기반 코로나19 관리 모형 실증 사업이라는 거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 지금 하시는 사업 소개가 앞으로 저희들이 코로나를 대응해 나가는데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동호 회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호 선생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또 쉬는 날 쉬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인류 역사상 감염병은 늘상 반복되어 왔습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데요. 21세기가 돼서는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것이 또 이전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원래 감염병 관리의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격리가 되는데 시민 사회가 성숙하면서 얼마만큼은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얼마만큼은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이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얼마만큼 우리 사회가 용납 가능할 것인지가 그중에 가장 핵심이고요. 그동안은 이 국가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를 두기 하면서 백신 개발하고 치료제 개발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끌어 왔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이제 의료 사각지대,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되고 또 지역 사회에서 이 보건의료 체계 확립으로 이제 그 방역의 축이 넘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1차 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동네 의원과 동네 병원이 얼마만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느냐가 달려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보건의료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얼마만큼 이 전문가와 민관 협력 관계를 이룰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할 거는 파워포인트로 잠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해주시면 될 텐데요. 네, 잠시만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국가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지역 사회로 이제 축이 넘어가는 시점에 있어서 그 1차 의료 기관이 얼마만큼 역할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1차 의료 기관이 사실 규모로만 따진다면, 시설의 규모로만 따진다면 작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도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논리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건 사실 1차 의료의 이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것 같은데요. 1차 의료는 사실 지역사회 주민과의 접근성 문제라든지 어떤 보건의료의 시작 단계에서 관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설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어떤 그 지역의 연고 관계, 얼마만큼 오랫동안 있었느냐, 얼마만큼 경륜이 있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성을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 좀 취약했던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논의가 이제 공공병원, 대형 병원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동네에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여도 동네 병원에 입원할 수도 없고 동네 의원에서 진료받는 건 더욱 어렵고 이랬는데 사실 그 주거지에서 주민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1차 의료가 많이 취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오히려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과학적이고 좀 의학적으로 좀 타당성 있게 논의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부터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역 사각지대의 문제는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할수록 더 나빠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역 사각지대의 문제는 의료 복지 사각지대와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1차 의료에서 가장 문제로 삼았던 것이 의료 복지 사각지대였던 것인 만큼 방역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서는 결국은 국가의 사회적 거리두기만 가지고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1차 의료기관이 그리고 지역 주민과 함께 여러 가지 관계망이라든지 아니면 거리의 접근성 문제라든지 그리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요즘에 특히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중랑구에서는 이런 그 주민들과 건강 네트워크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건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복지시설과 주민들, 사실 주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백신을 맞으라고 했었을 적에도 이유 없이 백신을 맞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마스크 착용 같은 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는 사실 뭐 아무리 강제적으로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그 촘촘하게 어떤 그 설득이나 어떤 좀 더 이 관계망을 통해 가지고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 1차 의료, 주민 이런 것들이 함께하는 어떤 네트워크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의료 자원 부족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는 그동안은 대형 병원과 공공병원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그거는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 게 왜 지난 2년 동안 이 공공병원 이야기만 하고 지역 병원, 동네 병원, 동네 의원에 대한 이야기는 좀 너무 좀 그냥 넘어가 버린 것 같아서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 전달 체계는 동네 의원과 동네 병원 그리고 권역 병원이
함께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다 의료에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죠. 원래 이제 소 잡는 칼도 있고 닭 잡는 칼도 있지 않습니까? 소 잡는 데는 소 잡는 칼을 써야 되는 거고 닭 잡는 데는 닭 잡는 칼을 써야지 이, 이 요리를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도 각자의 역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그 연계망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버넌스가 지금까지는 뭐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의사회 아니면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이것이 특히 좀 취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지역의사회가 그동안에는 조금 취약했었지만 지금부터는 함께 힘을 모아서 새로운 지역사회 보건의료 협의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다고 하고요. 중랑구에서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의원이 이제 1차 의료를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중랑구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200곳이 넘습니다. 미가의 병원도 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 250곳까지 되지 않나 추측하고 있는데 이 전문과가 이제 우리나라 1차 의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이제 전문과를 표방하다 보니까 환자의 입장에서는 1차 의료는 어느 전문과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모든 전문가가 1차 의료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의 진료 시스템을 특정과로 이제 표방하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바꾸기 어렵다는 게 있어서 그럴 뿐이죠. 그리고 또 경력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경력이 많지 않습니까? 수년에서 수십 년. 그래서 여러 이제 경력이나 이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이 상당히 중요한 풀이 되는데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전문가만 보겠다고 하셨던 반면에 현재 이제 질병 패턴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랑구에서는 만성질환관리 사업이라는 것을 하는데 한 50곳에서 고혈압 당뇨 진료에 과와 상관없이 이제 참여하겠다고 하셨던 거고요. 코로나 백신 참여 기관이 한 100곳이 이제 참여하였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호흡기 감염 진료라는 것은 이제 발열 환자 호흡기가 의심되는 경우에 진료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신 곳이 26곳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을 의사 왕진 이제 하겠다고 하시는 곳이 현재로서는 지금 6곳이 계신데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그 현재 코로나 확산에서 중요한 문제는 이제 코로나 재택 치료 그리고 코로나 신속 항원 검사가 두 가지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중랑구 지금 이 사진은 벌써 한 달 넘었죠. 중랑구에서 재택 치료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하신 원장님들의 연수강좌였는데 한 30곳이 참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서울시청이나 아니면은 이제 중대본 이쪽에서 결정이 허가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급이 할 수 있냐? 그래서 할 수 있다. 기회만 주면 하겠다. 그런데도 그 시간이 벌써 이제 2달이 넘게 이제 가는 바람에 상당히 에너지 소모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많이 했었던 부분이고요. 일단은 지금은 어느 정도 결정이 나서 그러면은 10곳 먼저 해보자. 그래서 2월 7일 되면은 이제 환자를 배정 받아서 10곳의 1차 의료기관이 재택 치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재택 치료를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자 전문과가 만약에 이제 산부인과라든지 뭐 정형외과라든지 어떻게 그 코로나 감염 환자를 재택 저기 할 수 있는 진료를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 만약에 거꾸로 말해서 코로나 환자가
다리를 부러진다거나 다친다거나, 그리고 코로나 환자가 만약에 임산부라거나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문가를 가지고서 그 위에서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상당히 좀 뭘 몰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야간 당직 문제가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야간 당직 문제는 이제 1차 의료기관이 낮에 업무를 주로 하는데 밤 근무를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는데, 저희로서는 이제 우리가 여러 의료기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야간 당직제를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그 병원이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곳을 이제 재택치료센터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콜센터 다 받고 야간 당직도 같이 커버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러한 어떤 그 팀워크가 잘 갖춰질 수 있다고 하면 재택 치료가 24시간 시스템으로서 그 경증 환자 특히 해소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신속 항원 검사인데요. 그거는 저희가 그 중랑구에서 진행됐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이제 설문조사를 회원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한 3일 정도를 하다 보니까 전체 회원 중에 한 40분 정도가 답변을 해주셨고요. 코로나 의심 환자가 내원 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적에, 예전에는 다 문 앞에서 돌려보냈겠다고 2년 전에 설문조사를 했었을 적에는 전부 다 문 앞에서 돌려보내시겠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이 40명 중에 50%죠. 50%가 일단은 할 수 있는 조치는 하겠다고 대답하셨고요. 그 응급조치, 뭐 처방전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뭐 항원 검사도 하겠고, 뭐 이렇게 진료에 참여하시겠다는 것이 이제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2년 동안에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서 이제 진료를 왜 그러면 꺼려 하시느냐, 진료하는데 1차 의료기관의 애로사항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원내 그 확산이죠. 원내 확산을 제일 우려하신, 감염병 관리를 그 원내에서 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셨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주민들이 만약에 원내 확진자가 발생한다 이런 거를 했으면은 또 이거에 대해서 또 혐오감을 많이 이제 표현하기 때문에 이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해도 이런 부분이 이제 개선이 잘 안 된다는 거였고요. 그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냐 했었을 적에 원내 감염 관리를 좀 지원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좁은 협소한 공간이지만 선의를 가지고 치료를 하시겠다는 원장님들이 상당히 계셨고, 또 주어진 조건 하에서 원내 감염 관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코로나 1차 의료 진료가 좀 더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코로나 그 원내 신속 항원 검사에서도 그 절반 한 50%, 한 20곳에서 참여하시겠다고 이제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만큼 이제 선의를 가지고 하시겠다는 회원들은 많아졌고요. 다만 이 원내 감염 관리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과제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의사회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이 잘 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보건소와 협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개인적으로 이거를 결정해서 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지원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결정이 났었을 적에 환자들한테 또 홍보를 또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하셨는데 이런 의료기관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또 주민들께 홍보도 해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 예전과는 달리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 기술적인 문제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최근에 발표된 그 흐름도에 있어서 발열 환자, 호흡기 환자가 내원했었을 적에 기본 진찰 상담하고요. 원내 신속 항원 검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그 모형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이 빠르면 2월 3일부터 이제 시행 가능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뭐 아시다시피 원내 항원 검사가 이제 그 뭐라고 할까 그 놓치는 경우가 또 그 양성인데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1차 의료기관에서 놓치고 넘어갔었을 적에 그게 또 감염에 또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로서는 예약제라든지 어떤 시간차를 좀 더 두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비해서 좋아졌던 점은 이 원내 감염 관리료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원내 신속 항원 검사 수가가 아마 한 8만 원대까지 좀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 문제가 좀 나아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원내에서 좁은 공간에서 감염 의심되는 환자가 왔었을 적에 원내 신속항원 검사를 원활하게 하고 또 다른 분들께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재택 치료하고 원내 신속 항원 검사가 이제 시행되는 시점이고요. 요 시행된다고 이제 언론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빨리 진도가 안 나는 것은 그 위에서 어떤 결정이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의사회에서 어떤 제도적인 것들이 결정이 나줘야지 회원들한테 좀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를 들자면 신속항원 검사를 만약에 한다고 했었을 적에 그 키트가 얼마만큼 이제 그 해당 의원에게 공급이 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결정이 나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 언론에서는 동네 의원에 가면 이제 신속항원 검사를 해준다 이렇게 발표가 나니까 이게 너무 이 일선에서는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의료기관에서 지역 그 코로나 감염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 재택치료와 코로나 신속항원 검사 정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원내 시스템을 좀 준비하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개인 동네 의원 차원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또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의사회와 보건소와 이런 병원들이 어떻게 협력 체계를 만드는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 감염병 그 동네에서 볼 수 있어도 환자의 어떤 안내라든지 환자 관리 이런 것들은 지역사회가 함께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역 의사회가 지역 병원이 함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든든한 녹색병원이 있습니다. 의사회도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녹색병원 같이 지역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는 병원이 함께 해준다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보건소에서도 이제 보건소장님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는 동네 의원의 어떤 자발적인 모임이 중요하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그 동료 원장님들, 동료 의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지역별로 조금은 상황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리가 이제 약간은 이제 전국적인 단위의 모임인 것 같은데 지역 단위에서도 지역 사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보건소 아니면 같이 주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의원급끼리라도 서로 논의가 필요하겠고요. 이 오미크론 확산이 약간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생각보다 그 치명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겁을 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새로운 체계 확립의 신호탄이 될 거라는 전망이 저는 더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조금 급격한 면이 있지만 지역사회 1차 의료를 중심으로 새로운 어떤 지역보건의료 체계를 정립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 지역사회 건강한 시민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초부터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지역 단위의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오동호 회장님은 의원급의 재택진료 참여를 적극적으로 밝히셨는데 지역에서 그게 잘 진행이 안 돼가지고 구청에 가셔서 저 1인 시위까지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1차 의료가 이 방역에도 역시 중요하구나. 의원이 게이트 역할을 할 수 있고 아마 이제 오미크론이 되면서 지역에 1차 의료에 눈을 돌린 게 뭐 어떤 의미에서는 불행 중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발제 다 듣고 토론을 하려고는 하는데요. 네, 뭐 다음 발제 기다리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네, 그 질문을 꼭 하셔야 될 분이 계시면 뭐 먼저 질문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없으시면 다음 발제를 임승관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발제할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동호 회장님의 그런 한 달, 뭐 2달 사이에 그런 고군분투 혹은 그런 건강 관점을 배울 수 있어서도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조금 안성 지역에서 뭐 지금 진행되는 일을 주로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사무국에서 받았는데요. 또 제가 감염내과 의사로서 또 지난 2년간 이 지역에서 뭐 지난 2년간 경기도 혹은 안성시란 지역에서 현장 활동가로서 일하고 있는 그런 얘기에 쭉 이어지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마지막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뭐 한 4-5개의 프로그램 했던 것 같은데 제 마지막 프로그램이고 뭐 이거 하면 은퇴할 건데요. 근데 어쨌든 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저렇게 달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종의 실증 사업이고 시범 사업이고요. 중앙사고수습본부, 뭐 경기도청, 그다음에 안성시가 다 중앙, 광역, 기초정부가 같이 준비회의도 하고 여러 차례 뭐 위원회도 꾸리고 이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법과 제도에 예외를 많이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서의 어떤 이런 거버넌스 참여 없이는 중앙정부의 거버넌스 참여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인데요. 일단은 시작하기 앞서 이런 사업을 프로그래머로서 설계할 때 관점을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유일하게 하나의 관점인데요. 안성시 보건소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라는 관점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뭐 보건소에 빚진 게 많아서이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팬데믹이 확산되면서 오미크론 확산되면서 이제 수만 명 혹은 뭐 10만 명, 20만 명 확산되면서 전력망이 블랙아웃 된다면 어디서 일어날 것 같아요? 거의 틀림없이 보건소가 이제 전원 파워 오프 되면서 블랙아웃이 일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중들은 혹은 기자들은 의료기관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보건소는 그에 비할 바 없이 일하거든요. 노동권들도 다 제약되어 있잖아요. 한국 방역에 K 방역의 8할은 K 보건소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노동 강도를 높이면서 해왔지만 노동 강도를 뭐 한 배, 두 배도 높여도 즉 초과 근무를 뭐 주 40시간, 50시간은 할 수 있어도 400시간, 500시간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건소가 다운될 겁니다. 전화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시민도 병원도 정부도 그래서 보건소를 프로텍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국의 이 팬데믹 매니지먼트가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준비한 사업입니다. 병원은 캐퍼시티가 있잖아요. 100병상을 제공하기로 하면 100명의 환자까지 입원합니다. 하지만 보건소는 안 그렇거든요. 100명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 그러면 100병까지 관리하고 101번부터 999번까지는 내비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건소가 다운됩니다. 어떤 사업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어떤 기여를 그 지역사회나 국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 거버넌스와 그 네트워크를 무너뜨리는 방식이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설계하고 고민했던 과정입니다. 작년에 했었던 프로그램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재택치료는 이게 굉장히 긴 스토리가 있는데 2020년 여름부터 이어진 긴 스토리가 있는데 요약하면 중앙정부의 금기를 깨트려가면서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아가면서 제가 경기도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K방역에 서용되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미래 전략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생활치료센터 가면 어떤 층에서 이렇게 비대면 서비스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걸 저기 가서 저렇게 숙식하면서 어렵게 하지? 그냥 병원에서 전화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데서 이제 시작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부터 이제 예산 2월에 예산을 받고 이러면서 3월부터 이제 경기도청에서 시작을 했고 제가 경기도에서 직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했던 겁니다. 3월에 32명 등록하고 이제 가을쯤 됐을 때 5,000명쯤 등록했죠. 이때까지도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는 뭐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계속 못하게 했던 일입니다. 계속 못하게 했던 일인데 뭐 그런 이것을 뚫고 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데이터 변이의 서지가 났을 때 4차 유행 때 정부에서 가져가서 활용할 수 있었던 그런 맥락이 됐었죠. 뭐 좀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일이고요. 좀 고난이 있더라도 필드워크로서 일을 개척하고 그것들을 중앙정부가 나중에 가져갈 수 있도록 했던 일이니까 굉장히 보람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의제를 담론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이게 작년 5월 같은 일이거든요. 지방정부의 경험을 통한 K방역의 전환 가능성 모색 이런 부제목도 달면서 뭐 당연히 아무 기자도 취재하지 않았고 뭐 중앙부처에서 아무도 와서 들여다보지 않았었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필드에서는 당연히 먼저 알 수밖에 없고 먼저 설계하고 혹은 뭐 용기 내서 진행을 합니다. 이 계속 제곱 함수로 늘어나는 이 팬데믹 대응에 있어서 우리가 앞에 성공한 어떤 방역 전략을 대응 전략을 뒤에 가서 사용하면 그대로 사용하면 필연적으로 실패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갖고 있는 환자 배정 체계나 관리 체계는 하루 확진자 수백 명 나올 때 만든 체계거든요. 중수본의 상황실 만들고 뭐 생치 만들고 이랬던 것들이요. 이제 수만 명 나올 거잖아요. 당연히 작동하지 않죠. 따라서 K방역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데미지를 입는 게 아니라요. 즉 수만 명 확진자가 발생해서 데미지를 입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수만 명 확진자가 발생하는데 수백 명대 만들었던 설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피해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자폭, 자멸 같은 일이어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네. 근데 상황이 변했지 않습니까? 백신이 우리가 커브 플래트닝을 2년씩이나 하는 사이에 백신이 개발되고 보급되고 심지어 부스팅 접종까지 이렇게 많이 하게 됐고 경구치료제든 주사치료제든 치료제도 개발되고 도입되었고 놀라운 과학기술의 성과죠.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우연이긴 했지만 새로운 변이주가
병동력이 훨씬 약해졌고 4분의 1, 5분의 1로 사망이 줄어드는 진료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진짜 감기입니다. 네,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좋아진 이런 상황에서 이 변화된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전략으로 바꿔야만 하고 그 전환이 실패한다면 적시되지 않는다면 전환이 실패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는 것이지 확진자가 많아서 피해를 입는 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9이라는 어떤 숫자 중에 3명이 중환자였다면 사망이 3분의 1로 줄었다면 이런 그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환자실이 남는 거잖아요. 하지만 확진자가 5배 늘고 10배 늘고 15배가 늘면 결국은 이런 상황이 되고 중환자 병상도 모자랄 뿐더러 이 많은 경증 환자들을 뭔가 대응하고 관리해 줘야 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예전과 똑같은 방법을 하겠냔 말이에요. 당연히 바꿔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중환자 치료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 이런 것에 우리가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사실 그 중요한 건 맞고요. 하지만 그건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이렇게 늘어난 경증 환자를 어떻게 하면 관리 강도를 낮출 수 있는가. 그것들이 시민들에게 오해가 되지 않고 뭐 우리 사회에 유발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이제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가을에 만들어진 지금의 어떤 병상 운영 위로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홍길동 씨가 그럼 보건소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중수본 상황실에 보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페이퍼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기초 역조사라 그래서 역학조사 내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열이 38도 중 며칠 났는지, 면역저하 질병은 뭐가 있는지, 관상동맥 질환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조사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보내야 돼요. 지금은 17,000장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받으면 이 상황실에 의료인이 군의관이 배치되어 있고 간호사들이 고용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홍길동 씨는 큰 병원, 뭐 김말동 씨는 작은 병원, 뭐 박소동 씨는 생활치료센터, 뭐 황쥐동 씨는 뭐 거점 생활치료센터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맞는 자원을 분류합니다. 분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류가 되면 생활치료센터가 수십 개고 병원이 100개가 넘고 수도권에 이런 거를 하나하나 매칭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톡 보내서 17,000건의 톡이 가는 겁니다. 그걸 배송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구급 차량을 섭외합니다. 이것도 정말 2년 내내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인데 왜 구급차를 구조구급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한테 쓰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전 구급차인데 환자가 타는 차가 아니라 구급 환자가 타는 차인데 차량을 배차해서 매칭을 해야 되는데 평상시엔 당일에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써질 때는 당연히 당일에 안 됩니다. 하룻밤 걸리고 다음날 가죠. 그렇게 해서 3일, 4일이 걸린 뒤에 환자는 진료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3, 4일이 지난 뒤에 뭔가 방역 조치, 뭐 접촉자를 찾아다니고 이러는 거죠. 써질 때는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당연히 작동하지 않는 것이고 오작동하죠. 이 체계가 하루 확진자 수백 명 나올 때 만든 체계인데 이제 수만 명 나올 때 쓰면 말도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안성시에서 제일 많이 확진자가 나왔던 날은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작년 12월이었는데요. 뭐 시골이라서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한 600명 나왔어요. 한 달에. 근데 제일 많이 나왔던 달에도 그중에 이제 경기도 안성병원이 여기서 유일하게 재택치료를 하는 병원인데 저는 1년째 하는 사람 아닙니까? 설계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재택치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그래서 이미 작년 겨울에도 지난 겨울에도 70% 이상의 재택치료를 합니다. 입원한 사람, 입소한 사람 많지 않죠. 타시군에 비해서. 근데 36명이 병원으로 배정됐는데 아까 그 체계에 의해서요. 안성병원으로 배정된 사람은 30%고요. 70%는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배정됩니다. 근거리 원칙 같은 것도 우리 사회에 없습니다. 2년째. 이해가 안 되시죠? 처음 듣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걸 2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노란 옷 입고 뭐 얘기하면서 말이죠.
안성병원이 11명 받은 것도 저희 병원이 재택치료하면서 우리 병원 보내달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n분의 1로 옵니다. 이걸 보고선 다 날라야 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구급차 태워서. 때로는 뭐 타시도로도 가고요. 뭐 목포로, 대구로, 군산으로. 우리가 2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재택치료를 능숙한 기관에서 하면 델타 변이 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병동력이 약해진 오미크론이 아니라 병동력이 강했던 델타 변이 시절에도 불구하고 재택치료를 능숙한 사람들이 하면 병원을 입원시키는 비율이 3.5%밖에 안 됩니다. 지금 더 낮아지겠죠. 다 간호사들의 상담으로 대체로 한 80%는 의사 연결도 없이 끝나고요. 종합병원 재택치료에서는 20% 정도가 처방전 발행하고 이러는 일들이 뭐 진짜 필요해서건 환자의 서비스 요구가 있어서건 좀 이루어지고, 실제로 중환자를 가려내는 일들이 몇 건 없는 상황입니다. 밤에 코를 일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드리려는 말씀은 이 14명이 재택치료 중에 입원하는 경우에조차도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안성병원 같은 병원이 적극적으로 자기 병원을 끌어들이니까 6명 정도 저쪽으로 온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n분의 1로 흩어집니다. 이틀 3일 걸려가면서 입원 필요가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이런 상황이니까 뭐 기다리다 사망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은 한 가정에서 빨간색 확진자가 나오면 그 사람을 재택치료 연결하는 것, 생활치료센터 보내는 것, 중등증 병상 보내는 것, 중증 병상 보내는 것 할 때마다 모든 과정에 보고서식이 있고, 보건소에서는 중수본에서 모든 과정에 분류와 매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건 한 건이 다. IT 플랫폼도 없습니다. 다 카톡으로 하고 다 엑셀로 합니다. 그러니 누락도 엄청 많죠. 며칠 뒤에 빠졌네 이렇게 알게 되는 사례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에서 병원으로 한 단계 올라갈 때도, 병원에서 중환자 병상에 있는 큰 병원으로 또 한 단계 올라갈 때도 모두 다 신청하고 배정하고 매칭하는 과정들이 다 하나씩 들어가야 되고요. 보고서도 하나씩 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올 때도 다 해줘야 됩니다. 중환자 병상 모자라서 작은 병상 가려면 누군가가 보고해줘야 되고, 누군가가 분류해줘야 되고, 누군가 매칭해줘야 되는 이런 체계인 거죠. 재택치료를 돌릴 때도 마찬가지고. 전 농담 삼아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국 사람들이니까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 아니면 절대로 못할,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런 체계인 거죠. 근데 이게 수도권 상황실 입장에서는, 중수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업무하는 시군구가 서울, 경기 합쳐서, 인천 합쳐서 64개 시군구가 있고, 보건소 숫자는 그보다도 더 많죠. 이게 작동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오미크론 시대 때. 따라서 오미크론 시대 때는 지역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사고하지 않으면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안성 모형의 얼개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모식하면 이런 겁니다. 안성 시민이 확진자가 나오면 그냥 안성에 있는 의료기관으로 연락 주세요. 보건소는 그 사람이 뭐 면역 저하가 있는지 38도 열이 뭐 사흘째 났는지 아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응급한지 왜 5분만 별표 쳐서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다음부터는 알아서 할게요. 그 사람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외래 진료, 그러니까 비대면 원격 진료할 거면 비대면 원격 진료할 거고, 그 사람을 대면 외래 봐서 엑스레이 찍어야 될 거면 우리가 알아서 불러서 그렇게 할 거고, 입원시킬 거면 우리 병원에 입원시킬 거고, 입원시켜다 중환자실 갈 거면 우리 병원 중환자실 올릴 거고, 당신들 보건소도 알 필요 없으시고 중수본도 알 필요 없으시고 의료기관이 알아서 할 겁니다. 그 지역 의료계와 함께. 당신들은 당신들이 하실 일을 하십시오. 방역활동, 대민활동 이런 것들을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거소지 분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예를 들어서 기숙사에 있다든지 뭐 쪽방촌에 있다든지, 그러면 생활치료센터 말고요, 그냥 집을 대체할 거주 호텔 하나만 마련해 주세요. 그럼 거기 가면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의료기관이 재택치료 비대면 전화로 뭘 하건, 불러서 차 타고 오시라고 하건, 뭐 자기 동네에 있으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생활치료센터 같은 거 어렵게 이제 그만 만들고, 외국인이라든지 입국자라든지 이런 특수 상황을 위해서만 조금 일부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없앱시다. 그래서 환자 분류도 없애고, 병상 배정도 없애고, 구급차도 사용하지 말고, 원거리 이송도 다 없애고,
생활치료센터도 없앱시다. 이게 안성모형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조금 쉽게 시간별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건소에서 확진자를 알아요. 그러면 진단을 고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떤 서비스가 만들어져 있는지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서비스가 있느냐? 뒤에 조금 그림도 사진도 보여드릴 텐데 택시 서비스가 있고 자기차 운전이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호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안성시장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제가 부탁을 해서. 그리고 어쨌든 여기 진단 고지하고 뭐 10분 정도 시간 써서 기초 역조서를 쓰신 다음에 기초 역조서를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지금은 뭐 톡으로 보내주시죠. 보내달라고 합니다. 지금 재택기간이 하나니까 저희만 받으면 되고요. 그러면 의사 간호사는 알아서 아침 9시쯤 연락 주시면 10시쯤 전화해 보겠고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혹시 정말 분초를 다투는 사람만 있으면 별표 하나 쳐서 보내주세요. 왜 별표 쳤는지 간단하게 쓰시고.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이 하실 일을 하세요. 그거 하기도 바쁘시잖아요. 그러면 비대면 진료를 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전화해봤더니 열이 3일째 나고 뭐 좀 엑스레이 찍어야 될 것 같아요. 폐렴이 심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 차 타고 오시면 되는데 자기 차 타고 올 수 없으면 택시 불러서 오세요. 다 택시비는 받습니다.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대면 외래 진료실로 오시면 됩니다. 평소에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 탈진한 분들은 IV 수액 치료를 하고요. 뭐 병원 입원해야 돼서 입원시키고요. 바로. 그리고 입원하기까지 한두 시간 수속하는 데 걸리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거기서 산소 쐬고 계시고요. 뭐 팍스로비드 같은 거 치료하려면 뭐 어떤 분들은 좀 신기능도 계산해야 되고 크레아틴 피검사도 좀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얼른 피검사하고 1시간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약 가져가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대면 외래 진료 공간과 진료 프로그램이 있으면 모든 게 수월해지는 게 되게 핵심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거주지 공간 분리가 필요한 어떤 사람이에요. 뭐 기숙사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예요. 그러면 시에서 마련해준 호텔로 이동하고요. 거기서 비대면 진료 똑같이 하고 전화 진료. 그리고 필요하면 내원에서 대면 진료하는 것도 똑같이 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돌아가면 되고 우리가 7일 동안 관리하는 것이 다 끝났으면 보건소에 끝났다고 알려주고 그럼 보건소에서 뭐 통보해서 마무리하면 되는 거죠. 방역은 방역, 진료는 진료.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2달 동안 뭐 사실 더 오래 전부터인데 관철시킨 게 이겁니다. 하루 한 번 진료하게 해야 된다고. 지금 하루 2번 건강관리는 정말 계속하면 큰일 나는 일이라는 걸 계속 주장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되다가 아주 최근에 억셉트가 되었습니다. 이게 돼야 의원급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 부하를 끼치지 않고. 의원은 하루 한 번 운영해야지 야간에 운영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기관이 운영하는 원리에 맞춰서 정책이 나와야 줘야 되는 거죠. 정책과 현실의 불일치가 있으면 어떻게 해도 힘들어지고 누군가가 더 추가 고생을 해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 추가 고생하면 안 되고 그게 보건소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안성시에서는 뒤에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의료기관 네트워킹을 이제 하는 중인데 안성시 의사회에게는 저위험군의 재택치료를 하십시오. 60세 미만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심플하게 잘라서요. 그럼 선생님들은 원장님들은 밤에 전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낮에 잘 설명하면서 충분히 우리 평상시에도 다 낮에 설명하면서 뭐 다음날 오게 하잖아요. 뭐 감기 환자, 독감 환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밤에 독감 환자 뭐 타미플루 주고 밤에 쳐다받을 거 조마조마하는 의사 선생님 어디 있어요? 아무도 안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60세 미만의 저위험군들로 가볍게 하시라는 거죠. 병원은 고위험군, 입원 가능성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저위험군을 하다가 아무리 60세 미만을 분류했어도 뭐 40대 여자가 당뇨가 있고 고도 비만이에요. 뭐 그러면 흡연자고요. 그럼 뭐 당연히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그럼 나빠지는 걸 하루에 한 번씩 원장님들이 의사들이 연락하는데 간호사를 통해서건 의사가 직접이건 그 사람이 오늘 좀 이상하다는 걸 못 간파할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저희 대면 외래는 일부러 주 7일 엽니다. 휴일도 포함해서. 주 7일 날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오니까 그걸 보내세요. 전화 주시고. 그럼 그 뒤는 우리가 알아서 이어서 할게요.
평소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지역병원의 리퍼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역병원의 리퍼 시스템이 똑같은 방식, 둘 다 비대면이면 리퍼의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비대면인데 뭐가 다르겠어요. 리퍼 받는 곳은 대면이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딱 정해져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안성시에서는 이런 모텔, 아까 전 호텔이라고 했는데 모텔입니다. 지역 모텔을 섭외해 주신 거고, 생활치료센터 가면 어마무시하잖아요. 여기는 요거 뭐 컨테이너 하나가 다예요. 요 컨테이너에서 그냥 직원이 계시면서 뭐 물건 갖다 주고 밥 시켜주시고 뭐 이러는 거죠. 뭐 방역택시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지역에 있는 택시 업체와 이제 협약해서 가운데 이제 아크릴판 같은 거 만들어 드리고 뭐 하루에 30만 원씩은 무조건 보전해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진료실입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마침 어린이집이 하나 안 쓰고 비어있는 어린이집이 있어서 노조의 양해를 구하고 대면 외래 공간을 몇 달째 활용 중인데요. 별거 아니라요. 그냥 통유리 문이 있는 그런 공간이 분리된 진료실입니다. 환자분은 저쪽으로 들어오고 오염구역, 의료진 이쪽에서 진료하면 편하거든요. 왜 그런지는 뭐 금방 이해하셨죠. 옷을 안 입고 해도 되니까 한 명 올 때마다. 그래서 대면 비접촉을 기본으로 하고 물론 이 환자의 뭐 무슨 피 검사를 하거나 혹은 IV 라인을 달 땐 당연히 뭐 보복 입고 의료인이 들어가죠. 그래서 엑스레이도 이렇게 대면 비접촉으로 찍어서 기사님들이 일하다가 잠깐 와서 찍어줄 수 있도록 의료기사들이 힘들지 않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가 어린이집 공간이다 보니까 이게 월 오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산소도 이쪽에서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놓고 이분 여기서 이 아주머니 IV 라인 맞고 뭐 1시간 정도 원무과에서 병상 배정하고 간호사들이 뭐 이제 베드 준비할 때까지 1시간 정도 누웠다 올라가신 분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병원 가면 외래 보다가 주사실 가고요. 주사실 갔다가 좀 웬만하면 집에 가고 내일 모레 다시 오라 그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업무과 수속해서 1시간 뒤에 올라가잖아요. 그냥 똑같이 평소랑 똑같이 동네 의원이 우리 병원에 연락하는 체계도 똑같고 우리 병원 왔을 때 진료하는 체계도 똑같고 평소와. 왜 그러냐면 평소에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이 모르긴 몰라도 제일 효율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 원리로 그냥 평소 똑같이 설계한 겁니다. 이거 공사하는데 저희는 마침 공간이 좀 있어서 그랬는데요. 어쨌든 뭐 공간을 뭐 각자 고민하면 되겠죠. 병원들이 뭐 야외에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모듈로 뭐 한 1,8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게 다 하고요. 그래서 저 진료 공간에서 12월 달 통계를 보면 60명 정도가 이제 중요한 사람만 부르니까요. 다 자기 차로 거의 다 자기 차로 운전해서 오십니다. 70%가 자기 차 운전해서 오세요. 이거 다 지침상 허용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폐렴이 있다고 해서 다 입원시키지도 않죠. 폐렴 절반쯤 있지만 입원은 또 그의 절반쯤 했잖아요. 맨 아래 보시면 왜 폐렴 있는데 입원 안 시키느냐? 재진하면 되거든요. 오늘 초진으로 대면 외래에서 봤을 때 엑스레이 폐렴이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약 주고 이틀 뒤에 한번 다시 와보세요.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평소에 하는 진료를 어떻게 하면 그대로 다시 정상화시킬까? 복원시킬까라는 아이디어로 하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약국도 효율화시켰습니다. 저희 병원은 문전약국을 보건소에서 지정한 건데 저희 병원 대면 외래를 보고 처방전을 발행받은 사람도 그렇고 비대면으로 처방전을 발행받은 사람도 이 약국에 오픈 시간에 가서 여기 차 대고요. 약국에 03에 이렇게 전화 누르면 약사님이 갖다 주십니다. 드라이브 스루 같은 거죠, 뭐 일종의. 근데 뭐 거창하게 만들 필요 없는 거죠, 뭐. 잠깐 대놓고 전화하게 하면 되는 거, 돈 1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최대한 효율화해야 되고 최대한 다른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이 약을 또 누가 갖다 주고 이렇게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재택 치료자가 있고요, 이 의사의 모습. 그 다음에 어떤 파란색이 병상이 이렇게 흩어져 있고, 뭐 구급 어떤 차량 리소스라는 게 있어요. 재택 치료하는 그룹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그걸 관리해야 되는 방역 당국, 즉 시군구 보건소는 힘들어지죠. 한 개 기관에 500명을 하면서 톡 하나를 갖고 있고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하나 갖고 있는 게 편하겠습니까? 아니면은 50명씩 10개를 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보건소 요건은 당연한 거예요. 지금 체계 안에서는. 근데 이게 이렇게 늘어나면 당연히 보건소는 못한다고 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체계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보건소만 할게. 의료기관끼리. 그리고 대면 의뢰들이 정부에서는 뭐 몇십 개를 더 늘리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비슷하게 들리지만 저는 굉장히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진료 전달 체계에 있는 것과 어딘지 모르는 곳을 이용하게 연락하고 배정받아서 이용하는 건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안성모형은 여기서 우리 지역의 의사회들이 1차 진료를 하고 안성병원이 대면 외래 중심으로 1.5차 진료를 하고 그리고 고위험군은 1차 진료를 직접 하고요. 병상을 마련하고 지금 안성시 환자는 단성병원으로 입원합니다. 그 예외로 허가받은 겁니다. 정부로부터. 배정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 10분이면 결정하고 10분 어제 같은 경우도 80에서 어르신이 이제 진단되는데 뭐 암 환자 말기고 뭐 그래서 뭐 지금 기력 없고 그러니까 바로 오세요. 뭐 30분 만에 왔죠. 그 아들 차 타고 구급차 배차도 필요 없고. 그래서 저희 병원이 일반 진료실을 안성시민을 위해서 운영하고 중환자실 일부를 안성시민을 위해서 운영하고 그럼 이 안에서 다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죠. 뭐 에크모를 달아야 된다든지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아이를 낳아야 된다든지 이런 거 저희가 못하죠. 저희 지역병원의 여건상. 그러면 그런 부분들만 리퍼 시스템을 만들면 관외로 이런 구조입니다. 안성모형이라는 것이. 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다음과 같은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읽진 않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원하는 것이고요. 성과 지표만 조금 같이 볼게요. 뭘 원하느냐? 입원 환자가 주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생활치료센터도 병원 같은 거라고 본다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경기도의 일부 도민을 제외하고는 100% 입원한 나라 아닙니까? 영국이 저렇게 10만 명, 20만 명 나와도 유지되는 이유는 입원율이 1.6% 정도이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거든요. 1.6%대 100%인 거죠. 그리고 지금은 50%, 60% 정도 되고요. 재택 비율이 전국적으로. 이걸 그에 가깝게 영국처럼 낮추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에서 환자 이송거리, 물리적 이송거리를 줄이고 그리고 환자가 입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시점부터 의사가 이 사람 입원 필요해라고 판단 내린 시점부터 실제 병실에 들어간 시간까지를 단축시키겠다. 그래서 집에서 기다리다가 죽는 일이 없게 하겠다. 이런 것이고 보건소 업무 부하를 뭐 측정할 수 있다면 측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전형적인 의료 전달 체계 모형이죠. 뭐 새로울 것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의원들이 저위험군 중심으로 1차 진료하고요. 1차 진료의 일부, 고위험군의 1차 진료는 병원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입원과 중환자 할 수 있는 만큼의 중환자를 2차에서 하는 것이고 잘 안 되는 부분만 좀 우리 지역에는 없으니까 경기도에 있는 3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거고요. 보건소는 보건소 활동을 키워드가 3개입니다. 하나는 방역과 의료를 분리해서 해야 된다. 평소에도 그렇게 하는 거니까. 두 번째로는 지역 진료 전달 체계를 복원해야 된다. 평소에도 하는 거니까. 세 번째는 이거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안성시장이 하실 일이다.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갖고 있는 헬스케어 리소스가 다 다르고 각 지역마다 갖고 있는 의료인들의 경험이 다 다르고 근데 그거를 하나의 지침으로 만들어서 동일하게 하라 그러면 작동할 리가 없죠. 그리고 저희 경험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병원에서 2년간 뭐 이런저런 사업을 하면 다 저희 병원 식구들이랑 같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2년 동안 우리 식구들이 짜증이 날 만큼 나 있죠. 제가 지나가면 인사하는 직원이 별로 없습니다. 2년 내내. 근데 이 사업을 할 때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사업을 하자 그랬을 때는. 왜 그렇겠어요? 저희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 대체로 안성 살아요. 안성 사람들이고요.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을 돌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매우 수용성이 높아지더라고요. 직원들의 수용성이. 이런 어려운 사업을 하자고 했을 때. 그리고 의사회를 만났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카메라에 대고 뭐 1차 의원들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과 안성시장님이 회의실에 모여서 같이 합시다라고 말하는 게 압박 측면에서건 뭐 공감 측면에서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 거버넌스, 지역 네트워킹이다. 여기 사일연 회원님들이 늘 주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역 거버넌스 갖고 있습니다.
안성시장님이 회의 주재해 주시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안성병원이 먼저 하고 있는데 의사회도 좀 도와주십시오. 반대편에 이제 의사회 멤버들이십니다. 저희가 먼저 하고 24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28일 날인가 회의를 했는데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좀 실행을 하고 이런 모형이 작동하는지도 좀 검토한 뒤에 그 다음에 조금 온전한 시스템을 만들 때 추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생각했던 거거든요. 처음부터 설계 때부터 참여하면 여러 가지 입장들이나 이해가 달라서 일어나는 분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진료 전 단계와 진단 전 단계와 진단 후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진단 후 단계의 비대면부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제일 쉬우니까요. 제일 받아들이기가 쉬우니까 모두에게 위험하다고 느껴지지 않고 경영적인 수익도 되고 그러니까. 다만 대면을 할 때는 이제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대면을 할 때는 다시 토론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비대면을 하시다 보면 2주, 3주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거 감기 환자네. 그리고 내 진료실에 다 왔다 갔던 사람들이네. 저희가 재택치료하면 처음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히스토리 테이킹하면 3일 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이비인후과 갔는데 감기약 받았다가 증상이 계속 안 나아지니까 선별진료소 가서 검사하고 확진됐음. 그러니까 사실은 모르셔서 그렇지 이미 진료실에 다 가고 있는 겁니다. 대면 진료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모르셔서 그렇지. 왜 모르냐?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그 의원에 왔다 갔다 하는 사실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와서 막 조사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럴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이 안 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진단 전 단계 같은 부분은 아까 이제 오동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이걸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얘기하려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 지역 안에서 이제 뭐 내과, 소아과, 뭐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등등의 원장님들과 이제 계속 회의하면서 설명회도 해드리고 좀 또 코칭도 해드리고 진료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청구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뭐 상담할 때 팁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우리 병원에 연락하는 방법도 뭐 한라인도 구축해드리고 이렇게 하려는 거죠. 뭐 녹색병원이 저희 병원을 좀 많이 벤치마킹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고려 사항이 더 있어요. 연계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만약에 하나 밤에 뭐 40세 환자가 응급상임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지역 119가 기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평소에도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걸 별도로 뭔가 디자인한다는 게 웃기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논의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일요일과 공휴일은 그날에 일어나는 신안은 그냥 저희 병원이 그냥 해드리고 월화수목 금토에 발생하는 신안만 위원급의 60세 이하로 이렇게 보건소랑 같이 배정해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말에는 좀 쉬셔야죠, 당연히. 위원은 워낙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니까요. 네, 이상으로 뭐 조금 길었는데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공유 중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약간 햇빛이 비쳐서 잘 안 보여요. 네, 일단 진행하시죠. 저는 발표는 마치겠고 금방 끄겠습니다. 공유 중지. 네. 예, 감사합니다. 태방역이 보건소에 인력을 그렇게 갈아넣어서 하고 있다는 걸 새삼 느꼈고요. 정말 의료 전달 체계가 이 코로나에서도 정말 필요하구나. 우리나라 의료의 전달 체계가 지금 그렇게 확립되지 않은 게 너무나 아쉬운 그런 느낌이 또 들고 코로나를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을 하면서 이 컨트롤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의료 전달 체계 더 확립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뭐 코멘트나 질문해 주시죠.
저 임승관 원장님께 저 여쭤볼게요. 네. 왜 저희 사실은 지역 병상에 대해서 요청을 한 지가 12월 달에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절대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요청을 했는데 검토만 한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또 안성병원만 이렇게 그 허락을 받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 병원 지금은 공유 체계잖아요. 이게 공공재로서 모든 행정명령으로 동원된 병상을 모두가 같이 동원하고 같이 공유하는. 사실 초반에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2020년 초반에는 공공병원만 동원했잖아요. 2020년 거의 내내죠. 그때 공공병원은 경기도에 7개 있어요. 지방의료원이. 근데 네.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잖아요. 같이 써야죠, 당연히. 어디가 자기 거라 하면 당연히 안 됐던 시절이었죠. 지금도 그런 면이 좀 다 사라진 건 아니나 행정명령을 통해서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들은 이제 대체로 행정명령을 받아서 뭐 허가병상의 5%, 뭐 20개 내외 정도는 대체로 다 병상들이 어느 지역에는 사실은 있게 된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발판이 좀 마련됐는데 저희 기관은 허가병상 249병상짜리 시골병원인데 놀랍게도 182개의 병상을 코로나 병상을 제공하고 있는 병원이에요. 뭐 다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 공공병원의 저간의 사정들을. 그게 허가병상의 73%인가 그래요. 민간 병원들이 허가병상 5% 행정명령 받을 때 저희는 73%를 받고 있는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2년 내내 응급실도 없고 수술실도 없고 외래도 없고 장례식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공공병원은 뭐 사실 다 망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이걸 할 때 안성만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좀 설득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청 중수본을 만나고 설득할 때 이런 모형으로 하면 진짜 안성시민 입원 환자 대폭 줄 거다. 저는 정말 자신할 수 있어요. 뭐 지금 있는 입원 환자보다 실일 인원, 연인원적으로는 한 5분의 10분의 1 줄을 거예요. 근데 5분의 1이 한 10분의 1로 줄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데이터를 낼 거고요. 근데 우리가 172개를 다 안 쓰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서 절반은 경기도민 수도권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절반 정도를 줄여주시면 그거는 안성시민을 위해서 사용하고 안성시민을 다른 병원으로 안 보낼 테니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런 프로그램을 좀 허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허가된 뭐 주장 때문에만 된 건 아니고요. 주장 논리가 그렇다는 뜻이고 이게 실증 사업으로 같이 하십시다라고 얘기가 됐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따로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하겠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경기도 안성시랑 같이 실증 사업을 중앙정부가 하시고 그 데이터를 3주 정도 뒤에 중간 발표, 6주 정도 뒤에 최종 발표를 하면서 전국 사업으로 가져가십시오. 라는 그런 시범 특구 같은 개념으로 지정을 받은 겁니다. 근데 시군 단위로 하자라는 것이 경기도 같은 지역에서는 도지역에서는 되게 좋은 방법인데요. 인천시나 서울시, 대전시 같은 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 데는 구 단위로 하는 게 별로 더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구 몇 개가 모이든지 뭐 시야랑 같이 하든지 뭐 이런 식이 더 좋으실 수도 있어서 도시형 모델은 조금 리비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에서 좀 선도적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했던 주장 이걸 시범 사업화 하셔야 됩니다라고 계속 요구하면서 관철해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이게 주장만 있어도 된 건 아니고 2년간 쌓아온 인맥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되는 일이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지역 병상이 있어야지 1차 의료기관이 이제 유사시에 재택 진료를 하다가도 좀 위로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역 병상이 없다고 하면 진짜 응급 상황에서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데 중수본 쪽에서 결정은 상당히 딱딱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한 가지 요령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전공법으로 돌파하기 어려울 거라면 뭐 시간도 얼마 없고 네. 그러면 이렇게 요령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했던 요령이에요.
뭐 예를 들어 녹색병원이나 이 중랑구에 있는 종합 전담병원이 만약에 뭐 한두 곳 있고 거기 병상이 30개, 50개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대면 외래가 하나 있으면 가능해요. 대면 외래가 하나 있으면 아주 컨테이너 하나라도 대면 외래가 하나 있으면 글로 보내는 거예요. 의사 재택치료자들, 중량구 재택치료자들을 거기서 의사 만나고 엑스레이 찍으라고. 그리고 거기서 대면 외래에서 우리 병원으로 바로 입원시킬게요라고 얘기하면 그걸 거절당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뭐 많이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긴 정치가 작동하고 권력이 좀 있어야 되는 일이고 그냥 요령껏 이 사람이 우리 병원 내려왔는데 그냥 바로 입원시킬게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자기들 편하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 몇 달 동안 했었어요. 아까 보여드린 저희 병원을 많이 끌어왔던 얘기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네. 그래서 약간 요령을 먼저 발휘하시면서 그런 네. 부분을 좀 그 지역 안에서 약간 뭐랄까 조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안성병원이 있음으로써 안성 모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참 이게 1차 의료기관이 참여해야 지역의 기반으로 참여하려면 지역병원의 필요성이 참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백전 선생님 들어오신 것 같은데 신천연합병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혹시 말씀해 주실 거 있나요? 예, 좀 들리나요? 예, 들립니다. 예, 좀 몰골이 좀 그거에서 저 화면 그냥 놔두고 소리만 나갈게요. 저희들이 이제 대면 외래 진료센터는 이제 설치 중이고요. 지역에서 이제 필요해서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만들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재택 진료를 하고 있는데 재택 진료를 하다가 입원이 대면 외래가 없으니까 이제 좀 심하다 싶으면 이제 입원을 시키는데 입원할 때 아예 신천연합병원 입원 동의를 받아요. 그냥 그 보건사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건사고 얘기해서 아예 그냥 신천연합병원으로 입원 동의한다고 소견서에다가 동의받고 소견서에 딱 써놔요. 그러고 입원시켜요, 저희 병원에. 그럼 대부분 뭐 어디서 거쳐서 오긴 하는데 저희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환자들은 저희 병원에서 다 대부분 수용을 하고요. 그리고 입원해서 하루 이틀 있다가 퇴원하게 되면은 격리 해제하거나 다시 재택으로 돌아가죠. 재택으로 돌아가서 다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저희 병원 저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고 이제 대면 외래 센터를 설치를 하면 아까 임승환 선생님 얘기했던 대로 뭐 외래를 불러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뭐 그런 절차가 하나 더 용이해지니까 훨씬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지금 오미크론 터지면서 입원이 갑자기 급 증가하고 있어서 병상 부족이 또 금방 올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 병상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면 이제 외래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준비 중입니다, 지금. 대면 외래 센터가 있으면 하나 더 좋은 점이 있는데요. 예. 퇴원 결정이 쉬워져요. 저희들이 폐렴 환자 입원시키면 예. 뭐 다 나을 때까지 있게 안 하잖아요. 좀 적당히 좋아지고 열 떨어지면 집에 보내고 3일 뒤에 7일 뒤에 엑스 와서 진료하자고 외래 보자고 하잖아요. 바로 그게 작동되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좀 더 마음 놓고 환자를 퇴원시키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제 뭐 공공병원은 이제 그런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민간병원은 이제 수익성 따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대면 외래센터에 대한 수가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이게 인력 배치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예, 보상이 없어요.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저희들은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요 며칠 새에 입원이 확 늘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면 병실 부족으로 정말로 입원해 있는 환자들 지금 봐서 입원 환자 거의 90%는 집에 가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대면 외래 진료센터가 있으면 좀 저 중간에서 이제 매개 역할을 하면서 이제 좀 그 입원 병상을 조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제 곧 이제 내부에서 구축할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외래 진료센터, 재택치료센터, 병상, 뭐 선별진료소, 호흡기 클리닉, 소아까지 다 해서
중환자 관리 빼고는 대부분 다 커버하게 됩니다. 백재중 선생님 말씀과 이제 뭐 거의 다 일치하잖아요. 결국 어떤 일이든 원리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서 전달체계가 제일 중요하다. 지역화가 제일 중요하다. 이건 뭐 주장이 필요 없는 논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안성 모형을 저희 지역에서 저희 병원을 이제 주된 뭐 워크플레이스로 삼아서 할 때는 역시 아까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공공병원이고 달리 얘기해서 제 병원이 아니니까 거기서 남는 돈이 제 돈이 아니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원을 줄이면 병실이 공실이 되잖아요. 저희 공실률이 훨씬 높아졌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그만큼 수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비어있는 보전 수가보다 환자가 들어왔을 때 수가가 높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재택치료할 때 한 8알 정도 될 저염군들은 위원회 다 나눠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품 안 들이고 돈 벌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나눠주고 고생한 사람들만 데리고 있겠다는 거니까 경영적인 이해랑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 공공의료 운동이랑 좀 맞닿아 있는 거죠. 이윤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의료기관이 있어야 이런 일들을 편하게 거기에 또 건강한 어떤 운영 어떤 시스템이 있다면, 운영 문화가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들과 회원님들이 평소 운동하시는 분들과 다 일치하는 얘기 같습니다. 어떻게 의원급에 계신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3일부터 어떻게 준비 잘 되어 가시나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까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만약에 저도 이제 당연히 그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지금 지역화가 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는 거는 바로 알 수 있겠는데, 저는 지금 관악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 같으면은 사실 재택을 당연히 받는데 정말 환자가 나빠지면 저희 같은 경우는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병원마다 좀 연계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을 하는 분위기인지 그런 거를 제가 전혀 몰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현재까지는 재택치료 기관이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서류적으로만 있지 실제 작동하는 연결 체계로는 있지는 않아요. 따라서 서지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적어도 다음 날은 어딘가 배정될 거 아니에요. 아까 아무리 시스템이 느려도. 근데 서지가 발생하면 배정되는 시간까지도 오래 걸리고 그 사이 환자가 나빠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배정도 잘 안 되고 배정돼도 배차도 안 되고 어떨 때는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재택치료 시스템이 안전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안전하게 운영된다고 할 때는 위원들이 사회련 회원이건 아니건 간에 열심히 참여하셔도 좋은 프로그램이 맞는데요. 권장 프로그램이 맞는데 만약 12월 초 같은 서지 때라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내가 재택치료를 어세인 받은 환자인데 밤에 숨이 차요. 근데 도저히 전화도 안 되고 연결도 안 되고 경상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틀, 3일 데리고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다가 보호자들 아들이 온갖 쌍욕을 할 수도 있고요.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했을 때 이게 법적, 제도적 책임 같은 부분이 사실은 지금 분명치 않아요. 그래서 소송 걸 수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래서 12월 달에 저희 직원 간호사들한테 의사들한테 배정한 거 다 기록, 배정 요청했다는 거 다 기록 남기고 2번, 3번씩 남기라고 했어요. 나중에 소송 같은 거 걸릴까 봐. 그래서 이게 서지 때에 대한 안전장치가 아직 좀 없고 정부가 사실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겠죠. 야간에 문제가 발생하면요, 그 입원 필요하다라는 소견을 보건소에다가 해서 넘기면 돼요, 일단은요. 그러면 그 재택 치료 기간은 면피하는 거죠. 입원 병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는 보건소가 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도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긴급하게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소견서를 써서 보내면 되는데 야밤에 집에 있는데 소견서를 써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뭐 진짜 종이라도 프린트해 놓고 그 글씨로라도 써갖고 뭐 팩스로라도 밤에 해서 보내든지 뭐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든지 뭐 이런 그 자구책을 마련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백재중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예. 병원급에서 의뢰까지 책임지는 내용은 아니고요. 단지 이제 그러한 상황을 놓치고 간다고 하면은 이제 책임 소재가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제 각구 의사회별로 그 재택의료 운영단을 이제 만들고 있어요. 아마 관악구도 아마 이제 재택의료를 이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생각보다 그 언론에 발표되는 것보다 진도가 많이 느립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이제 아마 그 각구별로 시스템을 운영단을 갖추는 것 같고요. 이제 서울은 그래도 그나마 좀 남편이에요. 각구 의사회가 운영단을 만들고 있는데 또 지역에서는 각구 의사회가 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아마 또 개별적으로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이제 1차 의료기관이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1차 의료기관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 구의사회 아니면은 뭐 원장님들 여러분끼리 자조적인 모임이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지금 뭐 검사부터 시작을 하려면 질문을 좀 올려놓기는 했는데요. 그 1차 의료기관에서 동선 분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호흡기 환자와 일반 환자들을 좀 분리해야 하려면 저희가 나름 시설을 또 확충해야 하는 건가? 그런 고민이 좀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진단이 되어졌을 때 뭐 중증으로 갈 때만 뭐 팍스로비난가 아무튼 그 왜 경구 치료제를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경구 치료제라는 게 항바이러스제니까 뭐 진단되고 얼마 만에 써야 의미가 있거나 그런 게 있어서 그 외래에서 처방을 가능한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게 안 되고 그냥 재택 치료는 그냥 진료만 하는 거죠. 그 외래로 선별만. 재택 치료는 전화만 하는 거죠. 그 사무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배정받으면 그냥 전화만 하면 됩니다. 재택 치료는. 재택 치료는 비대면입니다. 환자가 올 필요도 없어요. 그거. 네. 그러니까 뭐 동선 분리나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고요. 현재 재택치료는 다 비대면이니까 굉장히 수월하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까 제가 이제 서지가 일어나고 리소스의 쇼티지가 일어날 때 되게 제도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때는 정말 리얼리티였어요. 정말로. 근데 앞으로 그럴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죠. 다행히 오미크론이어서. 오미크론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적어질 거거든요. 그리고 안성모형처럼 위험급들은 저위험군 중심으로 한다면 더욱 적어질 거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자꾸 경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완성된 체계를 만들어서 우리 같이 시작하자가 아니라 조금씩 참여하고 노출돼 보면서 경험하면 사실 재택치료 한 열흘만 해보시면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그냥 필요할 때 와서 처방 받으면 되는지 왜 하루 한번 전화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실 거거든요. 감기 환자한테 하루 한번 전화하는 건 되게 비슷해요. 실제로. 저위험군에 있어서는. 고위험군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어디 학술 발표할 때는 코비드-19 디지즈 컴플렉스라고 발표하는데 젊고 건강한 사람들한테 정말 특히 백신도 맞았고 특히 오미크론이고 이러면 정말로 그냥 감기, 뭐 혹은 조금 심하면 독감 정도 생각하셔도 충분하고 이제 뭐 기저질 환자, 고위험군 시설에 있는 분들한테 전혀 다르죠. 그래서 접근 방법도 위험급은 저위험군 중심으로 입원실에 있는 병원 종합병원급은 고위험군 중심으로 나눠서 대응하는 게 맞다는 주장을 계속 펼치는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되게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2년 내내 어떤 의원의 진료실이든 진료 대기실이든 거기에 코비드-19를 보유한 사람이 한 발짝이라도 머물렀으면 대단히 큰일이 날 것처럼 온갖
뭐 역학조사하고 뭐 온갖 사단을 다 2년 내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거기서 진료하는 게 당연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저는 뭐 그 경험에 간극이 있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는 게 우리나라의 의원 구조에서 뭐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분리하는 게 그 다음 대안일 텐데 철저한 예약제 역시 우리나라의 진료 문화나 진료 여건 안에서 잘 되지 않겠죠. 위험한 건 진료실이 아니라 진료 대기실이잖아요. 진료실은 프로텍션 하시면 되고 PPE로 프로텍션 하건 아니면 뭐 검체를 채집하는 것들에 대한 특별한 뭐 물품을 갖추건 간에 이 진료실은 위험하진 않아요. 진료 대기실이 위험한 거죠. 거기에 당뇨병 있는 분도 있고 거기에 뇌졸중 하는 분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시간을 분리하는 것이 이제 핵심인 텐데, 그것도 뭐 저 같은 사람이 얘기 말할 수 있지만 위원 원장님들은 시간 분리하면 피식 웃음부터 터뜨리시고 당연하잖아요. 그게 우리 진료 문화에서 될 일이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냐면 어느 순간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허망한 일이구나 하면서 그냥 독감 RAT 하시잖아요. 그리고 독감 진료하시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한두 달 뒤에는 되지 않을까. 이런 논의를 그동안 왜 했을까. 그냥 우리 독감도 다 그렇게 하는데 마스크 쓰고 RAT 하고 진료실에 있다 빨리빨리 보고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국립의료원 유원 선생님 들어오신 것 같은데 국립의료원 지금 상황이 어떤지 2월 달부터 재택 치료 시작하면서 기대하는 효과라든가 뭐 준비하시는 거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나가셨나요? 여보세요. 예, 예. 들리시는지요? 네. 예, 예, 들립니다. 네. 저희 국립중앙으로는 뭐 재택 지금 의원에서 하는 진료 부분은 저희도 이제 이전에 관심 갖고 뭐 질병청에 건의도 하고 있었고 관련해서도 이제 임승근 원장님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요. 지금은 데이터 센터에 있는 이제 김영희 센터님이 아마 실증 근거 만드시는데 같이 좀 참여해서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은 아직까지 뭐 특별한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는 부분 아니라서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원장님, 지금 의원들은 2월 3일부터 시작하는 재택진료 참여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 의원들이 좀 참여하나요?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사항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안성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오동원 원장님, 회장님. 의원급들의 참여도가 지금 어떤지. 이거 지금 원내 확진 검사 신청을 갑자기 그저께 받았죠. 금요일 날 그 원내 확진 검사 신청자를 의사회에서 취합을 했습니다. 시작은 2월 3일이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원내 확진 검사를 2월 3일 날 하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사실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신청자만 받아간 거라서 상세 지침이 나온 게 그리고 키트도 어떻게 공급받아야 될지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저는 2월 3일 날 구청장님하고 뭐 긴급 회의를 하기로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 꽤 있지만 실질적으로 2월 3일부터 현장에서 그 원내 확진 검사를 시작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재택 치료는 저희는 2월 7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2월 7일 한 일주일간 준비해가지고
2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재택치료 환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신청자는 30명 정도 되는데 원장님들이 신청하신 분은 30명 되는데 그 보건소 행정에서 다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하셔서 일단은 10분으로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보면은 제가 고양시에 사는데 일산에 사는데 한 달 전인가요? 그때 이제 그 아이가 목이 아프다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의원을 갔어요. 집 근처에 의원을 갔는데 그 입구에서 이제 막더라고요. 증상을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서 그 자가키트죠, 요즘 얘기하는 그거를 주면서 집에 가서 해갖고 와라. 그래서 음성이 나왔더니 이제 대면 진료를 본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의원급 지금 정부 지침이 나온 거 하고 지금 재택치료는 비대면이라고 얘기하시는 거 하고 지금 좀 제가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의원을 방문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해서 지금 검사하고 진단, 치료까지를 동네 의원에서도 하겠다는 게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들리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증상이 있으면 동네 의원에 가면 되는 건가? 가면은 검사를 해주는 건가? 근데 또 사회적 입장에서는, 회원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환자들이 왔을 때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동선분리라든가 이런 게 안 되는데 그 검사는 안 하고 우리는 재택치료만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그런 게 정확히 지금 안 정해지는 것 같거든요. 예, 거기에 네, 대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급에서 재택치료도 그렇고 원내 확진 검사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예, 충분히 가능한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시행을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교육도 좀 필요하고 그런데 이러한 결정이 그냥 중수본에서 그냥 바로 언론으로 나가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현장에서 좀 준비할 시간을 주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나와버리니까 그러면은 이게 뭐지?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동네 의원급에서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차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가 잘 되는 데는 뭐 그 정부에서 제시한 시간을 최대한 맞출 수 있을 거고요. 준비가 안 되는 지역에서는 시간차가 상당히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일들과 굉장히 다른 일을 갑자기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준비하고 점검하고 또 테스트해보고 오류 찾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팬데믹, 특히 오미크론 팬데믹의 속도에 대한 감각이 우리 사회에 너무 부족한 거죠. 필요하다고 느낄 땐 이미 늦은 것지도 모르는 거죠. 미리 알고 미리 대비했어야 되는 건데, 특히 오미크론 너무 빨라서 말이에요. 며칠 단위로 막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논의하려면 몇 주는 필요할 건데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뒤늦게 이 속도가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았고, 다만 뭐 추석 설 연휴 끝나면 이제 지금도 벌써 2만 명 가깝지 않습니까? 3만 명, 4만 명, 5만 명 될 텐데 지금 리소스 금방 다 찰 것이고, 그러면 이제 뭐 되게 혼란이 많을 테니까 일단 발표부터 한 거죠. 우린 대안이 있다. 머릿속에만 있는 대안이죠, 사실은. 그 대안에도 발표한 건데 위원급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2년 동안 중대본 영상회를 매일 들어간 그런 사람으로서 계획을 발표해요. 계획 혹은 생각을 발표합니다. 사업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늘 그래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번에 있어서 그래서 뭔가 사업을 발표하면 없는데 있는 걸 찾아요. 그때부터 없는데 있는 걸 찾는데, 이번에 뭘 찾은 거냐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라는 걸 찾은 거예요. 이럴 때 호흡기 전담 클리닉 있잖아. 현실을 그냥 얘기 드릴게요. 뭐 제도가 아니고요. 안성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3개 있대요. 안성시에 인구 19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병원에 있대요. 안성병원에. 그걸 언제 알았냐?
그 정책 발표된 지난주에 뉴스 보고 알았어요. 저희 병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있는지 저도 몰랐어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 이 정도 기반, 당연히 주말에 뭐 운영한 적도 없고요. 나머지 두 병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있는 것처럼 발표를 일단 하고 그 다음부터 막 뭔가 프레셔를 가하거나 아니면 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경제적 동의를 발휘해서 뭔가 사업에 참여시키거나 하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죠. 작동하죠. 그래서 어쨌든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대처한다라는 것이 처음에 그렇게 대처하다가 이제 일반 진료에 대한 계속 협의를 의사협회랑 병원협회랑 하고 있다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건데요. 그 속도가 준비하는 속도보다 오미크론 확산 속도가 빠르니까 걱정스러운 겁니다. 예. 자, 뭐 접속하셨는데 한 말씀도 안 해주신 분들 많은데 의견이나 질문 해주시죠. 우석균 선생님, 성수병원은 어떻게 뭐 준비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저희는 글쎄요, 구의사회와 그렇게 교류가 없어서 좀 특수한 사정일 텐데요. 구의사회와 좀 이번 기회에 교류를 해볼까 생각하는 중이고요. 아까 임승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병원에 이제 감기 환자가 오면 요즘에는 이제 다 코로나 검사 해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감기 환자 중에 저희 병원에 이제 오래 다니던 환자니까 연락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가 먼저 연락을 해보면 그 집안을 다 아니까 대부분 집안에 연락을 해보면 오미크론 걸린 사람들이 꽤 돼요. 연락이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오미크론을 목요일날 금요일날 하여튼 3-4명을 봤어요. 사실상. 그 다음날 오미크론이 확진이 된 사람도 있고 며칠 지나서 확진이 된 사람도 있고 이번 주에만 해도 벌써 몇 번 봤는지 모르겠고 델타 때도 그런 일이 많았는데 오미크론 때는 일주일에 하루에 2-3명씩 오미크론을 환자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그러면 근데 이제 그 오미크론 환자를 보고 있는데 지금 대기실 감기는 자기는 감기가 걸렸다고 오는데 죄송합니다. 자기는 본인은 감기가 걸렸다고 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감기는 뭐 오미크론일 가능성이 꽤 되니까 검사를 해보시라 그러면 검사가 양성이 나오고 또 어떤 분은 좀 심지어는 40대 50대 분들은 오늘 아침 오전에 오전에 코로나 검사 PCR 검사를 받고 나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고 오후에는 병원에 오세요. 그러면 아니 음성이라도 나와야 오셔야 되는데 오시고 그럼 그 다음날 PCR 양성이 나와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20대는 그나마 좀 나서 오미크론이 음성이 나면 또 와요 병원에. 그런데 잘 물어보면 왜 코로나 검사를 했냐고 물어보면 확진이 된 사람하고 접촉을 했는데 확진이 된 사람하고 접촉을 했다. 근데 내가 상기도 감염 증상이 있더라. 그리고 병원에 오세요. 나는 PCR 음성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PCR 음성이라는 게 그다음 PCR 음성이라는 게 그 며칠 지나서 한 번 더 해봐 확실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의미가. 그래서 그 다음날 해보시라 그러면 또 양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오미크론이 된 상태에서는 사실상 지금 외래에서 오미크론을 몇 명 진료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감기 환자를 다 진료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오미크론인 것 같거든요. 상당수가 오미크론일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과연 뭐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럼 실제로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당뇨 환자도 있고
나이 많이 드신 환자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환자분들은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냥 독감식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최소한의 뭐 나이 많이 드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나라 외래 진료의 진료 대기실 시스템을 좀 앞으로는 바꿔야 되는 건지 여러 생각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상태입니다. 예. 뭐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그동안의 방역을 보건소나 국가나 뭐 일부 정책자에게 맡겨서만은 잘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안성병원의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한 모델이라든지 중랑구 의사들의 어떤 참여, 모든 이런 거를 잘 네트워킹해서 환자의 그 상황에 맞는 그런 방역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우리 사회적 회원기관도 적극 참여해서 지역 의사회나 지역 병원이나 보건소 잘 협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네, 뭐 끝으로 뭐 코멘트나 또 질문 주실 분 안 계실까요? 여기 지금 하승수 선생님 들어와 계신데, 지금 제가 아는 하승수 선생님은 의사가 아니신데, 하승수 선생님 뭐 어떤 분이신지 잠깐 인사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저는 지금 생각하신 하승수 선생님은 녹색당 거기 변호사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 같으시고요. 저는 인이어 마취과 이제 지금 4년차 곧 이제 전문의 시험 볼 전공의입니다. 인이어입니다, 저는. 예. 오늘 뭐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사실 저는 이제 마취과고 취직도 지금 아마 바로는 이제 신천이나 이런 데보다는 이제 다른 일반 민간 병원에 할 것 같아서 직접 이렇게 와닿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사실 저희도 마취과에서도 워낙 저희가 고위험 진료를 하니까요. 실제로 제가 있는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 코로나 전담 이것 때문에 그런 환자도 많이 보고 했는데 좀 많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델타 때는 엄청 또 이제 겁을 먹고 이제 저희도 돌파 감염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했는데, 또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봐도 이게 너무 많이 그러니까 조심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과 자원과 인력을 해가지고 또 낭비하는 것도 문제고, 또 동시에 또 너무 적게 해가지고 실존하는 위협을 이게 대체로 안 하는 것도 이게 문제인데, 이거를 사실 저희 과에서도 어떻게 이걸 하는 게 적정한 그거인가, 그걸 환자들을 또 진료하고 의료인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사실 거기까지 생각하는 걸로도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분은 이제 지역사회 의료 자원 배분까지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오미크론 서지는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근데 그쵸, 너무 어렵네요. 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아무튼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회원기관들 적극 참여해서 우리가 오미크론 시대에 잘 대응해 갈 수 있는 그런 현장에서 모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발제하신 두 분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복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